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가 최소 11,000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3천여 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과는 이번 주 안에 한국의 특사 파견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다만 우리 측에 직접 포탄 지원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북한군 참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이미 11,000명 넘게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형태로 파병됐고 이 가운데 3,000명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예고한 단계적 조치의 다음 단계는 북한군의 전투 개시 이후 진행될 거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곧바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55mm 등 포탄 지원을 직접 요청한 적은 없고 우리 역시 살상이 아닌 방어 무기 지원부터 논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안에 우크라이나 특사의 한국 파견 논의가 시작돼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군의 활동을 분석할 모니터링 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군이 전쟁 실전 경험을 체화할 수 있다는 것과 러시아의 정찰 위성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 안보에 중대한 신호를 보내는 단계에 와 있다며 안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했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 동부에 훈련을 위해 보낸 병력 약 10,000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언제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전장에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 가능성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뉴욕 현지 시각 30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주 유엔 스위스 대표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를 요구했다며 소집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병사들이 한글을 익히는 영상 등 북한군 투입을 방증하는 화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과 외무장관 회담은 정기적인 전략 협의라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글 공부가 잘 되냐고 묻자 러시아 병사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답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북한군을 맞닥뜨렸을 경우에 대비해 한글을 익히는 장면도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На корейском это будет звучать как мути порё, сунь дыро. 이렇게 북한군 투입을 반증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틀에서 양자 현안과 국제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회동이라는 것입니다.
в Москву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прибывает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Цой Сон.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미국 대선 대응책 등도 다뤘겠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파병 규모 확대를 협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도발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고 있다며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지금 거의 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국립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전단 5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과 파주시 이장단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기 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 경력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제할 방침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의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말로 조속한 김 여사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간 강조해온 변화와 쇄신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앞서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 방안으로 꺼내든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얻습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다만 여러 차례 표출된 대통령실과의 갈등 상황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선 김 여사를 직접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 등으로 표현을 순화했는데 민심을 기준 삼아 11월 안에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분명한 성과가 있는데도 몇몇 상황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민 우려와 실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뭉치고 단결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대통령실과의 단합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4대 개혁 추진 등에 있어 정부의 성과를 추켜 세우며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더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며 이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만간 열릴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취임 100일 이후 한 대표의 리더십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금방이라도 성사될 것 같았던 2차 여야 대표 회담은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바꾸는 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보수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민생을 살피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2차 회담을 제안한 지 나흘 만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제안에 응하고도 소식이 없다며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말 바꾸기는 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탄 공세를 쏟아냈지만 이 대표는 정치인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자고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책사로도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도 가졌습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의 만남에 뒤이은 외연 확장 행보로 풀이됩니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뭐 죽고 살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정치가 아니고 뭔가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표는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4일 민간 AI 행사, 11일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재개화의 일정도 두루 소화할 예정인데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혼란을 틈타 포용과 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대권주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연이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위기설은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작 정황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당무 개입 의혹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여권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9월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미공표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문항까지 꼼꼼히 챙겼는데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와 직접 소통한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그다음에 누구지? 홍준표, 그다음에 황교안이 한번 넣고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대선 직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김 전 의원이 재보선으로 5선에 성공하자 국회 부의장직 도전 여부를 조언하며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명 씨 육성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 국회 부의장 얘기하면 고민 중이다. 항상 그렇게만 표현하고 대통령이나 사모님 오다가 없으면 나가면 안 돼. 명 씨는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업무 능력을 깎아내리며 여론조사는 조작한 게 아니라 판세 분석을 위해 보정한 거라고 반박했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건 허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넘어 명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게 아니냐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를 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을 꺾을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입니다. 여권은 명 씨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불법 여론조사를 막는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집중하면서도 명 씨를 둘러싼 폭로 내용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본적인 사실 가지고 좀 과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모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설령 명 씨가 여론 조작을 했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며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은 이번 의혹을 김 여사 특검 공세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실체 없는 의혹으로 정쟁을 유발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당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꾸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일반 증인 510명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89명, 재작년 163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인 증인도 올해 159명으로 지난해 95명, 재작년 144명, 2021년 92명, 2020년 63명과 비교해 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선 장관이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인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동네 통장이나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며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장관 임명을 묶음으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엄호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여름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9.4% 줄어든 5,003헥타르로 나타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을무 재배 면적 잠정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보다 1,000헥타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조사 대상과 방법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급 부족으로 김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며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하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쿠팡이 납품업체 인기 상품을 베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한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권익 침해에 대해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이 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 찾는 해외 뇌 건강 관련 식품에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 들어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대상 19개 가운데 6개에서는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뇌 기능 치료제인 갈란타민과 빈포세틴이, 나머지 13개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시티콜린과 바코파, 석송 등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선정해 장기간 인격을 말살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로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인 30대 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좀 희망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신뢰감, 정의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엄벌을 통해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단지, 그것도 인도 위였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5톤에 달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량을 돌려서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후진하는데 그대로 뒤에 있던 초등학생을 치워버립니다. 하굣길에 아파트 단지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은 크게 다쳤고 결국 숨졌습니다.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사고를 당한 건 대낮인 오후 1시 20분쯤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자는 차량 뒤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와서 후진으로 가서 실컷 나가는 거예요. 후진하라 그랬던 거예요. 벌벌 써갖고 있더라. 주민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량이 올라서서 후진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피는 작업자도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 인도인데 그 차량이 후진하면서 역가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빠르게 달리던 승합차가 다른 차량을 세게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배전반에 깔려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시간, 검은색 승합차가 2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승합차가 나타나 앞서가던 차량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두 승합차 모두 뱅그르르 돌아버립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승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화물차의 앞부분이 부서져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 부근에선 화물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한동안 도로 통행이 정체됐습니다. 운전자 1명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석회석 제조 공장에선 작업자 3명이 배전반에 깔렸습니다. 40대 A씨와 3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또 다른 40대 남성은 발목을 다쳤습니다. 오래된 배전반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강원 동해시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반경 10km 안에 가금농장 200여 곳이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 700여 마리와 오리 8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진입로가 통제된 채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에서 죽은 닭의 검체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전염력이 높은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앞서 닭 50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농장주는 동해시에 신고했고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에 대해 선제적 매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살짝은 다 끝나고 다음 처리까지 저녁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남 창녕 농장 확진 이후 5달 만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정하고 역학 관련이 있는 농가 5곳을 중심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국 모든 가금 농장과 작업장, 축산 차량에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방역지역은 농장 207곳에서 가금류 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산란계 밀집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의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키우던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사료 섭취가 줄어드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9차 회의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목표했던 논의 시한인 10월을 넘겨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8%와 5%, 음식 배달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9차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5% 상한과 함께 2에서 5% 차등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매출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인 9.8%보다 낮은 2에서 6.8%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낮추는 대신에 자사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입점업주가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을 설득했지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배달기사들도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빠진 반쪽 협의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토부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도 배달 노동자는 26.6일을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괴롭게 일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 여기 있는 그리고 쿠팡이츠 그들의 저가 운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입점업체들이 요구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비 등 입점업체 부담 항목을 표기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또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최해 대우 요구 등 현재의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구간에 한해 배달기사 위치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다음 주인 11월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목표 시한을 넘겨 100일이 넘는 협의에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자율협의 무용론과 함께 입법을 통한 규제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27, 28번째 원전인 신한울 1, 2호기 준공과 동시에 신한울 3, 4호기도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1, 2호기 종합준공과 3, 4호기 착공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는 수출형 원전인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7번째 원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발판으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로 원전 산업 미래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한울 3, 4호기 착공식의 축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 나갈 것입니다.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큰돈 들여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자투성이에 입주도 수개월 미뤄진다면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신축 아파트 얘긴데요. 입주 예정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공을 앞둔 아파트 단지, 총 99세대 규모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 이 지역에서는 고급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석 달이나 지났는데도 입주는커녕 준공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자투성이.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건 완전 무시네. 지하에는 이미 물이 고였습니다. 물인 거야? 내부 바닥 이음새는 틈이 보일 정도로 벌어졌고 마루와 타일 사이도 고르지 못합니다. 베란다 창문은 어긋나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 당시 주민들이 찾아낸 하자만 수십 곳. 그런데도 시행사는 일단 입주한 뒤에 고쳐주겠다며 자치단체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는데 거기에 뭐 안전 감리라든지 시공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며 강하게 반대하자 시행사는 그제야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자치단체는 하자 보수 없이는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이든 사용 검사가 됐든 그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지 저희가 이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사업 주체나 시공사 감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시공 보완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조금씩 지연돼 공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가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새 보금자리 기대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고통과 허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술에 취한 채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을 하며 30분이나 서울 여의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로 다가가 주위를 맴돕니다. 차 조수석 문을 열어 겉옷을 벗어놓고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겁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순간 뭔가와 충돌한 듯 그대로 한참을 멈춰섭니다. 이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는지 시민들이 다가가 문을 두드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사고 차량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앞은 오토바이 주차장인데 남성은 여기 서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이제 친구가 가서 똑똑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이 사람이 이제 부항하고 이제 오토바이 밑에다 깔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더라고요. 밑에 뭐 불꽃 엄청나게 일었죠. 자정이 넘은 시각, 이렇게 현장을 떠난 남성은 차를 몰고 여의도 일대를 다녔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0분 만에 붙잡혔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운전한 차는 자기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술을 먹고 다른 사람 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정확한 음주운전 거리와 차를 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다혜 씨에게 내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남편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나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시각에 이뤄집니다. 이 시장은 재작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 추락사를 계기로 알려진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전 11시 15분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열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병원에서 의사의 약 처방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주거지를 또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29일 밤늦게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의 주택 여러 채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같은 날 오전에도 이스라엘군이 주거용 5층 건물을 폭격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영구 휴전을 위한 모든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주리는 TV 연설에서 가자 지구 주민의 고통을 끝내고 영구적인 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합의나 아이디어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에는 가자 지구 전체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봉쇄 해제, 인도적 지원 제공,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 교환 협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새 수장이 된 나임 카셈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셈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0일 알마느라 TV가 방영한 사전 녹화 연설에서 헤즈볼라는 누구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정치적 틀 안에서 짜인 우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의 길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헤즈볼라를 지원하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신들은 레바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을 엿새 앞두고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7일 뉴욕 선거운동 행사 당시 찬조연설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것입니다. 남부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도 해리스는 나는 트럼프와 달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 소셜이 미 대선을 앞두고 모기업의 주가 폭등에 힘입어 원조 SNS인 X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트루스 소셜의 모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50% 가까이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8,360억 원을 넘겼습니다. 신생업체인 트루스 소셜이 X를 추월하게 된 배경은 모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올해 미국 증권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뇌 기능 개선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성분 검사를 해보니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등이 검출됐는데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등 뇌 기능을 돕는다고 광고되는 제품들입니다. 수험생은 집중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령자는 치매 예방을 위해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매하는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9개 제품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 성분이 확인되어 판매 차단 조치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성분이 발견된 제품이 8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원료도 12개 제품에서 발견됐고 중복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의약품인 누펩트란 성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원료로 지정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순수한 누펩트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용기에 실험실에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매 대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의약품은 전문의의 진단 없이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뇌질환과 관련된 치료제 성분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유산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검증되지 않은 약을 과복용할 경우에 심한 경우 쇼크, 의식저하나 약을 갑자기 중단할 때는 오히려 인지기능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매 대행 사업자에게 19개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제품 통관 보류를 요청하며 국내 유통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0월 3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협회 최종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과 후원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두산그룹 기업 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돼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오늘 밤 10시부터 전면 재개통됩니다. 충청북도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구명봉과 순환 인명 구조함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 보강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기에도 좋고 이색 축제를 즐기기에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축제가 화제를 모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13만 명의 도시에 관광객 10만 명을 끌어들인 행사가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첫 김밥 축제가 열린 건데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몰렸는지 준비했던 김밥은 모두 동이 났습니다. 김밥 천국, 줄여서 김천으로 부르는 분들 많으시죠? 김천시가 여기에 착안해 김밥 축제를 열었고 이 아이디어가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러자 이색 아이디어도 쏟아집니다. 화성 외계인, 공주 무도회,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이 축제, 진주 주얼리 축제처럼 지역의 이름을 활용한 아이디어도 있고요.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의정부 부대찌개 천안 호두과자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명을 재해석한 기발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고성의 샤우팅 축제, 수원의 워터 축제, 성남의 분노 축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열리고 있는 축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축제 17번째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이틀 동안 부대찌개 거리에서 열립니다. 하늘도 단풍도 깊어지는 10월의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 면제, 전국 도서관에선 도서 대출도 2배라고 합니다. 또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신다면 지역문화진흥원 블로그와 홈페이지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문화행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정밀한 화학 분석은 물론 우주와 항공, 바이오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가속기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슈퍼컴퓨터의 국산화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습니다. 임일솔 기자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등 다양한 빛을 내는 은하단.
슈퍼컴퓨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한 새로운 우주의 모습입니다. 또 인간 유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약물 반응 분석, 맞춤 약물 제안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슈퍼컴퓨터는 우주과학, 기후변화 예측 등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이나 데이터 분석에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슈퍼컴퓨터의 연산을 빠르고 정밀하게 해주는 핵심 부품 가속기 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한 가속기 칩은 명암보다 조금 큰 크기로 초당 최대 8조번 연산하는 8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공정으로 상용화된 기존 슈퍼컴퓨터용 가속기 칩보다 1초에 1조번 더 연산이 가능한 건데 게임용 PC 가속기 칩 34개를 한 번에 돌리는 것과 같은 성능입니다. 또 소수점 아래 52번째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어 정확한 과학 연산이나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노드당 요 시스템당 16테라플롭스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가속기를 개발을 했고, 이런 칩의 개발을 통해서 핵심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 현재 슈퍼컴퓨터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 4개국뿐이며 그동안 인력과 환경이 부족해 자체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가속기 칩 개발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5번째로 슈퍼컴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계산 노드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많은 서버들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슈퍼컴퓨터를 자체 개발하는 그런 반열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구진은 11월 중순에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팅 기술 전시회에서 개발한 가속기 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고성능 컴퓨팅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실증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아침 안개가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 대전 9.5도, 부산 16.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